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전국의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30일 오후 10시 32분 본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론 미스테리 극장 22번째 시간 530GP 총기 난사 사건, 일명 김일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난감한 소재를, 그리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꺼내는 거지? 그 이거 가지고 어그로 끄는 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미리 한번 먼저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릴 오늘의 컨텐츠에 대한 내용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국방부의 편, 유가족의 편, 그 어떤 분석가의 편이 아닌 각각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하나씩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모든 생각과 모든 의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길 겁니다. 물론 제가 맨 마지막에는 제가 느끼는 제 생각, 제 견해 하나는 던지는 게 있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꽤나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더라도 양해와 이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슬프고 무겁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이 주제는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이론 미스테리 극장의 내용에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라는 걸 잘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제가 어느 한 편향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아마 모든 그동안 나와있던 언론에 있는, 그리고 블로거들이 옮긴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고 있는 그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서 전달해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방송의 시작을 앞서서 오늘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봐주시게 될 분들, 많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혹은 우리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실적인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려 노력을 할 테니 너무 불편하게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날은 2005년입니다. 2005년 6월 19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28 보병사단 바로 530GP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G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라는 건 우리가 군에서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철책선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장 최전방이라고 보셔도 제일 좋고요. 북한군과 가장 접근하고 있고 굉장히 가깝고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북한과 가까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마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아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연천군 28병 보병사단 530GP입니다. 김일병입니다.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이제 김일병이라는 분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내무실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하고 8명 사상, 2명 부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8명 사상, 4명 부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2명 부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2명의 갭 차이가 뭐냐면 부상자냐 아니면 생존자냐인데, 생존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4명이고요. 생존자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2명이 맞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김일병은 이곳에서 8명을, 자신의 상사 8명을 사살하고, 그리고 2명은 생존했고, 결국 군법재판에 3년간 재판을 거치고 난 후 결국 사형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보기 힘든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이제 국군교도소에서 이제 수감 중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에 있었던 김일병은 1984년 8월 14일생이며 당시 만 20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곳에서의 사상자 바로 8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 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장이었던 김종명 중위 당시 26세 학군단 41기 출신이십니다. 전영철 상병 당시 21세, 조정웅 상병 당시 21세, 박유원 상병 22세, 이태련 상병 21세, 차유련 상병 21세, 김인창 상병 21세, 김건욱 상병 20세. 모두 상병으로서 이렇게 총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상자는 김유학님 그리고 박준영님 이렇게 2분 모두 일병으로서 이제 부상자로서 생존하셨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의 내부 부조리라고 불렀던 군대의 그 구타 문화가 사실 이때 당시에 김일병 사건 전과 후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병영 문화가 폐쇄적이고 굉장히 위해질서가 심하며 구타와 이런 것들이 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그런 게 많이 좀 사라진, 물론 아직도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바뀌고 많이 감시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병영 문화를 탈바꿈을 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뒤에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모든 시신들을 한 곳에다 안치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양주병원, 일동병원, 국군 벽제병원 총 4곳에다가 하나씩 분산시켜서 따로 시신을 안치합니다. 굉장히 유가족들이 분노를 이끌게 됩니다. 왜 4곳으로 분리를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합동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왜 4곳으로 하는 겁니까? 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다시 합동분향소로 바꾸게 됩니다. 굉장히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말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다음 이야기는 제가 좀 정리하기 오래 걸렸던 바로 내용입니다. 바로 국방부의 입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그냥 전체적인 김일병 총기난 사건이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냥 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이해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제발 채팅창도 부탁드리지만 곡해하지 마세요. 이건 국방부의 입장인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방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일단 먼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방부의 입장을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GP 내부를 함께 사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GP의 내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높고 크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는 규모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날로 같이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 2005년 6월 19일입니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20분에서 2시 30분 사이였습니다. 초소 경계를 서고 있던 김일병은 근무가 끝날 시간이 되자 근무자를 깨우러 간다면서 막사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김일병은 막사 안으로 들어는 갔는데 후임 근무자가 있는 생활관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화장실 방향으로 턴합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서 지환통에 있는 잠금 장치를 풀고 수류탄 1발 그리고 25발, 25발이 든 탄창 2개를 휴대하고 나서
외부에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총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갖고 온 건 수류탄 1발 그리고 탄창 2개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내무실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후 2시 20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바로 팩트입니다. 그 이후 오전 2시에서 2시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요. 오전 2시 33분, 약 3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모상병, 내무실에 있던 정모상병의 K1 소총 하나를 갈취합니다. 군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총에 총알이 넣어있는 건 탄창이 껴있지는 않잖아요. 탄창을 미리 준비해왔으니까 총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 오전 2시 36분 내무실에 수류탄을 투척한 상태로 상황실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건 자세하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게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순서를 제가 잘 정리한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하나의 전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모상병은 K1 소총을 절취하고 난 뒤 수류탄을 투척 후 상황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벽쪽 침상 그쪽에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폭발 전 복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2시 39분입니다. 체력 단련장에서 소초장이었던 김중희를 사살합니다. 화기살해, 즉 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황실에서 나오고 있던 신임 소대장 이모중희를 향해 난사를 했는데 이모중희는 총을 맞지 않았습니다. 이따 이분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단련장에 있던 소초장 김중희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있던 신임 소대장은 총을 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바로 다시 향해 간 게 바로 2시 41분 취사장으로 갑니다. 취사장으로 가서 조모 상병을 쏜 뒤 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총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전 2시 43분 다시 내무실로 갑니다. 다시 내무실로 들어가서 총탄 25발 정도를 전량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안에 이미 폭탄이 터졌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총을 난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 뒤 오전 2시 45분 전방 초소에 있던 이모 상병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초소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사격을 했는데 실탄이 떨어져서 미수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근무지인 후방 초소로 이 사람은 복귀를 하게 돼요. 그리고 2시 50분 아까 살았던 신임 소대장이 이모중이가 전투복 차림의 병사 5명과 함께 와서 김일병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구금시키고 추궁을 하고 자백을 받고 결국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시 30분 정도부터 2시 50분, 약 20분 정도에 걸쳐진 사건입니다. 이 짧은 20분 내에 사상자 8명, 부상자 2명을 이끌었던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김일병을 분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이분에 대한 어떤 혐의에 대한 부분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최초에는 북한군이 침투했다라고 보고합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침투해서 사격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김일병이 난사한 사건이다라고 정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소리가 된 거냐면 이제 국방부의 입장은 초기 상황으로 약간 혼선이 있어서 북한군의 침투로서 이해했지 김일병이 난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체포를 하고 난 뒤에 자백을 해서 그거에서 이제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들이 하나씩 발표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원래 김일병은 다른 GP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구타를 심하게 겪고 사고를 좀 치고 하다가 해당 GP로 이전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대에서도 마찰이 조금 생겼고 그것 때문에 총기 난사를 한 것이다 라고 국방부는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평상시에 김일병이 서든 어택, 스페셜 포스 같은 총게임에 거의 미쳐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의 내용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몰아갑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선임에 대한, 군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일종의 총게임의 미치광이었던 김일병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선임들에게 총알과 그리고 폭탄을 갈기고 자신은 그렇게 유이 빠져나왔다. 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3년 동안의 재판에 걸쳐서 김일병을 사형으로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국군교도소에 수감시키고 현재까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 김일병의 동선까지 하나씩 다 맞춰서 진술에 근거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뭔가 미심쩍은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되나? 가능한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문제는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내용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고 가장 자극적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음모론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보자는 게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과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그 음모론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사이에 갭이 있는 건지를 같이 얘기해보자는 시간이에요. 어느 한쪽에 아직 편향되기는 이릅니다. 지금 우리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유가족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입니다. 실제 유가족들은 이 발표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이 의문점이다. 난 이게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외부의 자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의 전제 조건을 제가 섹션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의문점 섹션은 총 4가지로서 구성이 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의문점을 섹션별로 분리를 시켰더니 총 4가지. 그 섹션의 바로 첫 번째는 김일병과 관련된 섹션입니다. 김일병과 관련되어 있는 의문점들. 이게 바로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은 상황별 의문점이에요. 난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의문점들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날의 의문점. 그 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북한군이 왔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 이런 그날의 의문점.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이후의 의문점.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의문점. 유가족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의문점 4가지가 바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섹션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맙시다. 저는 이걸 다 정리해서 왔습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왔고 각각의 섹션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일병 의문점 바로 첫 번째 김일병 자체의 의문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입니다. 바로 뭐냐면 1-1입니다. 김일병 자체가 정말 진범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김일병이 정말 진범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가혹행위를 했는가? 이 가혹행위가 정말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소대원 진술서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겁니다. 당시 생존명사 김상병의 진술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병 상호 간 존중과 경어 사용을 자주 했고 휴가 시에는 계급관념을 두지 않고 서로 반말을 했었고 그리고 휴가 시에는 함께 놀기도 했었다. 복귀 때는 다시 위계질서, 선임, 후임에 맞는 호칭을 했고 김일병도 휴가지에선 상병에게 반말도 했고 분위기는 늘 좋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첫 번째 진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지냈다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답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수양록입니다. 아마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양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가 쓴 일종의 일기장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제 글을 썼던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김일병이 썼던 글들입니다. 2005년 5월 27일 합직어가 안 들어온다는 통보 별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군단장도 안 들어오고 다행이구나. 이제 3일만 지나면 나도 일병이로 세. 이모티콘도 다 써있습니다. 2005년 6월 7일날 사건 발생하기 거의 한 10일 전쯤이죠. 괜히 은근슬쩍 후임한테 욕도 하고 못한다고 지랄했다. 개념 없는 누구누구. 특히 나도 한때 그랬지. 얘도 좀만 지나면 나처럼 개념 잡히겠지. 그때까지 욕 좀 먹겠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요. 2005년 6월 10일 사건 발생 9일 전 마지막 수양욕입니다. 지금은 비번 잡고 쓰는 수양욕이 지루지루하다. 부GP장 닫고 보니 40분이나 걸렸다. 어찌나 녹이 쓸었는지 부식도 많이 올라온 금요일 빵만 6개다. 크크 좋다. 요즘 간물대가 털리고 있다. 짜증. 이 정도입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혹행위를 받은 게 맞는가? 정말 이 사람이 가혹행위를 받은 것인가? 가혹행위를 받은 사람 치고는 내무실 분위기도 괜찮았다고 하고 자신의 수양력에 있는 내용을 봐도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김일병은 가혹행위를 받지 않은 게 아닐까? 여기서 의문점이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정말 진범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첫 번째 팩트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백 부분입니다. 자백 사실은 정말 진실인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김일병은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냥 인정을 했다고? 실제로 그냥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하게 되냐면 조사 결과에서도 인정을 했고 법원에 가서도 인정을 했어요. 군법 회부할 때도 인정을 했고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했니? 물으면 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알 거 없잖아요. 부모님하고에서의 면회에서도 김일병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신이 억울합니다. 자신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였니? 죽였어요. 왜 죽였어? 그거 알 거 없잖아요. 그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는 판단 불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김일병을 검사했던 검사관의 소관으로는 보통 사람의 표정으로 무섭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엄청나게 차분한 표정이었고 심지어 밖에 있는 개호병들하고 농담하면서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진술도 마치 타이기했던 것처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김일병은 자백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느낄 때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너무 고된 협박과 고문을 받아서 다른 소리 하는 건지 우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김일병 미스테리의 세 번째는 김일병의 행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들어두셔야 되는데 이게 그 군법 교도소예요. 군 교도소에 있죠.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수자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민간 교도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감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일병은 군 교도소에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도 김일병과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얘기합니다. 제발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CCTV 영상이라도 보여주세요. 살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영상 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의문점이 뭐였냐면 김일병의 재판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김일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는가? 김일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님, 왜 직접적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저라고 왜 확신하시죠? 그러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언가 의문점이 있고 무언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김일병의 행적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김일병이 정말 진범이 맞는가? 그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김일병은 실제로 가혹행위를 받은 적이 많이 없었다. 두 번째, 자백은 진실인 건가? 부모님한테는 자백을 진실로 했지만 자신이 왜 재판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좀 의문점들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바로 섹션 두 번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바로 상황의 의문점입니다. 상황. 바로 그 안에서의 상황인 거죠. 첫 번째입니다. 직접적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직접적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뭐냐면 총입니다. 총과 수류탄이죠. 물론 실제 총은 아닙니다. 실제 총과 똑같은 총과 실제와 똑같은 수류탄을 여러분 앞에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범행에 사용한 다른 병사의 총입니다. 수류탄, 안전핀, 지완통 등의 김일병의 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직접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지문이 묻어있지 않아요. 지문이 묻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장갑을 끼고 썼나?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애초부터 숨길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도 아니에요. 총기 날 사람인데 어떻게 숨깁니까? 범죄라면 장갑이나 도구를 실제로 써서 굳이 감출 이유도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발견 당시, 체포 당시에 이미 장갑을 낀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김일병 손에는 화약의 잔류물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쐈기 때문에 그 화약의 잔유물들은 손에 묻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국방부는 손에 화약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건 총을 쏜 게 맞다라고 하지만 유가족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왜 총을 무조건 난살했다고 보느냐? 무언가가 침투를 해서 그냥 쐈다. 무언가가 와서 침투해서 쐈다면 어쩔 거예요? 북한군이 침투했다 칩시다. 북한군을 침투해서 북한군을 사살하고 있었으면 총알에 묻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일병 손에 화약의 잔류물이 묻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직접적 증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마지막까지 직접적 증거를 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백이다. 이건 자백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김일병이 이미 자백을 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이 얘기하는 직접적 증거는 바로 자백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의 모습입니다. 좀 잔인한 게 많아서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수류탄을 김일병이 던졌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수류탄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사지가 찢기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내무실이 다 박살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수류탄을 정통으로 맞았던 박상병의 같은 경우에는 폭발로 인해 반대편 침상으로 날아갔을 정도의 화력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옆에 있었던 조상병은 파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병사들에게만 파편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사진은 너무 많았지만 다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진이 많아서 제가 다 가지고 올 수 없었음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무실 내부의 사진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밝히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수류탄이 폭파가 됐는데 지금 내무실 분위기를 보시면 이 수류탄인가? 이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실 사진입니다. 위에 보시면 선풍기도 그대로, 지금 보시면 관물대도 그대로, 내부만 지금 다 피가 묻어 있는 거고 어디에 피가 튀긴 흔적도 없고 그냥 이대로 시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모든 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환경에 그냥 난리만 나 있는 상황.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류탄 하나가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날아갔던 그 하나의 수류탄은 박상병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박상병이 거의 몸으로 감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실제로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실제 저도 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박상병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화상 자국도 있어요. 화상 자국과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감싸서 터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럴 수 있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어쨌든 폭발 화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진을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론적인 건